오늘 증시 상황 한번 총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우리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네, 참 그 뜻대로 되는 시장은 아니었나.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전개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나락을 가면 그야말로 나락을 가면서 또 3거래일 동안 빠진 시가총액 보니까 3일 동안은 삼성전자 하나 시가총액이 날라갔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이상이 날라갔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나. 되다 보니까 그동안 아무래도 시장을 들고 왔던 게 AI 주였고 걔네들이 꺾이면은 우리 코스피도 오늘 부진을 면치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흐름이 좋았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많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 장 끝나고 났을 때는 플러스 전환을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는 괜찮았고 수출주도 괜찮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현재 시장의 색깔도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증시 간에도 좀 차별화된 장세가 다시 좀 전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 보시면은 한 5월 달이랑 6월 달까지 놓고 봤을 때 코스피가 정말 못 갔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데 6월 FMC를 거의 기점으로 저는 또 증시에 조금 체인지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증시 간에. 그래서 코스피 소외 현상이 저는 뭐 여름까지도 좀 길게 놓고 봐도 해소 현상이 들어가는 그 국면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색깔이 바뀐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약간 그걸 좀 풀어주시면 어떤 식으로 색깔이 바뀐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시장 자체 색깔도 요즘 보면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 뭐 지난 한두 달 동안만 봐도 그냥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포트에 넣어놓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증시에 비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성과 우수한 그 국면으로 저희가 낼 수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바뀌고 있죠. 또 최근에 뭐 K푸드나 K뷰티 이 화장품이나 음식료주들도 주가들도 살짝 약간의 긴가민가한 느낌들이 들고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뭐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수출주, 자동차 혹은 조선주 이런 쪽들로 업종 간의 순환매가 조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가 단위도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가 최근에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색을 바꾸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투자 전략을 담당하시니까 네. 일단 우리 글로벌 그 매크로 네. 상황을 한번 좀 점검해 보죠. 뭐가 또 그 사이에 뭐가 안 좋아지는 지표들이 나와서 이런 건가?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갑자기 생기는 건지. 그 매크로 상으로는 저는 바뀐 거 없다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어요. 6월 FMC 이후로는 뭐 뚜렷하게 바뀐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연준이 뭐 이외 금리나 전망이 시장에서도 급변한 것도 아니고 또 연준 위원들 발언이 있었는데 이들 발언도 사실상 6월 FMC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나 혹은 이제 성명서상 확인했던 내용에 비해서 크게 어긋나는 것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 좀 신경 쓰이고 있는 부분이 환율이죠. 지금 달러화 강세,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80원, 1390원대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 환율 상승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혹은 전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다른 나라 환율들이 그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우리나라나 뭐 다른 국가들, 비미국 국가들의 뭐 펀더멘털이나 기업들의 이익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인하했죠.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했고 22도 금리 인하했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환율 약세가 통화 약세가 달러화 인덱스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달러화 강세, 원달러 환율 상승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원달러 환율 상승은 저희가 2022년도에 경험했던 것과 혹은 2008년도에 경험했던 그 고환율이랑은 성격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때의 고환율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저는 지금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매크로 단에서 조금 변한 부분이고 증시 내에서는 AI주들의 주가 이제 고점에 도달했다. 이제 버블이다. 뭐 시스코 사태 나왔다. 뭐 시스코 과거의 버블 형성 후 붕괴 패턴이랑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텔레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 봐도 이제 했제, 내가 그랬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 급락을 한 거는 그동안의 수급 쏠림 현상들이 너무나도 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대급 부현상으로 봐야지 이게 뭐 예전에 닷컴 버블 붕괴처럼 시장의 판세를
뒤바뀐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 제가 사서 빠진 줄 알았어요. 아, 그러게. 네.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 네, 엔비디아로 단타를 치러 들어갔다가 물리셔가지고. 자, 2분기 GDP PC 네. 이쪽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후로 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연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올라오나? 이 불안한 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분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도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내려간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5월달 PC 물가가 발표가 되죠. 이것도 지금 시장의 기대치를 보면은 4월달이 2.8% 찍혔는데 시장에서는 2.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PC를 통해서 증시가 한번 안도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과거에 저희가 뭐 4월달도 그랬고 3월달도 그랬고 2월달도 그랬고 연초 이후에 PC 물가 발표 나고 나서는 증시가 그렇게 반응을 안 했어요. 왜냐? 2주 전에 미리 CPI를 통해서 그달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PC 물가에 미치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영향력들은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좀 달리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그 5월달 소비자 물가 CPI 발표 나는 날 바로 FOMC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네네. 근데 그때 연준 위원들 발언이나 파월 의장 발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5월달 CPI가 우리가 회의 도중에 받아봤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6월 FOMC 의사결정에 반영을 온전히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이거 5월달 CPI가 받아보고서 이거 반길 만한 수치인데 살짝 긴가민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5월 PC 이상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게 한 번 더 재확인이 되면은 연준 내부적으로도 야 우리가 그동안 3, 4, 5월달 정도 걸쳐서 인플레이션 잘 안 잡힌다라고 봤는데 이 전망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오갈 것 같고 그게 이제 7월 말 FOMC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연준의 정책 경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도 지금 GDP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성장률을 계속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성장이 둔화가 되면은 수요가 둔화가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물가를 내려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인플레이션은 이제 저희가 잡혀가는 국면. 저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분기 때에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는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이 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인플레이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그게 경기 위축으로 네. 가는 거니까 네. 경기 둔화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 그 금리 인하로 가는 네. 이렇게 발휘를 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지 네. 모르겠네요. 지금 그거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그 여의도 매니저들이나 혹은 좀 더 넓게 그 월스트리트에서도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증시가 오를까 빠질까. 지금 거의 두 의견이 팽팽합니다. 왜냐? 과거에 금리 인하 했을 때 증시가 나락을 갔던 사례들이 있었죠. 뭐 2008년도나 2020년도. 네. 반대로 금리 인하 했을 때 증시가 오히려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 시기 1999년과 1995년 가장 최근이 2019년도 이 두 개의 차이가 금리 인하 똑같이 금리 인하 했는데 어떤 때에는 증시가 올랐고 어떤 때에는 증시가 하락했고 이 차이 과거의 차이가 최근에 시장에서 논쟁에 불을 지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봐야 되는 게 금리 인하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증시는 오히려 올라가요. 이거는 연준이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반겼던 거고 반대로 사후적으로 뭔가 문제가 터지는 거 은행이 망하고 팬데믹 위기가 처해서 막 전 세계가 락다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금리 인하하면은 증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증시 같은 그 금리 인하는 다분히 보험성 금리 인하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증시는 오히려 금리 인하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또 이어질 수 있는 질문 중 하나는 이거 같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의 성격을 가늠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나 좀 가늠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길목을 구축해 놓던가 방어선을 구축해 놓던가 미리 포를 쏠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특정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기준점을 삼아서 대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블룸버그 단말기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겠는데 그냥 블룸버그 단말기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ISM 사이트 들어가서 제조업 신규 주문 지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신규 주문 지표가 그 45.4포인트로 5월달 거 발표된 게 45.4포인트였는데 부진한 국면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4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이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때부터는 경기가 뭐 소프트 랜딩, 뭐 노랜딩 완만한 둔화 이게 아니라 극심한 침체, 극심한 하드 랜딩 이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연준이 7월에 혹시 9월이 됐건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이때 금리 인하하면은 시장에서도 이거를 이거 뭔가 문제가 크게 터져서 금리 인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좋아서 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올해 연말까지도 놓고 봤을 때 이게 40포인트 위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이 금리 인하가 이제 막 실행이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참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양쪽 다 주장이 다 논리적이고 그쵸. 그럴 듯하거든. 서로 다 그렇듯하죠. 그래. 그러면 5대5 주식을 50% 갖고 있고 현금을 50% 갖고 있어야 되나? 방향 확인하고 뭐 또 베팅하면 되죠.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지금 어쨌건 그 여러 가지 섹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무래도 그 대통령들의 어떤 정책과도 연결이 네. 되는데 이번에 바이든하고 트럼프 첫 TV 토론회가 27일 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양쪽이 다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지지율 아직까지는. 거의 뭐 1%포인트 이내 차이에서 지금 경합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이 방송 후에 쟁점이 될까요? 그리고 그치 뭐 결과는 뭐 끝나봐야지 알지. 그렇죠. 누가 토론을 네. 잘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네. 거니까.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보시면은 보좌관 없이 대본 없이 그냥 종이랑 펜만 가지고 한다니까 그 인지 능력의 대결 그게 첫 번째죠. 저기 뭔가 이상한데 대통령 후보들한테 인지 능력의 대결 농담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린 거. 왜냐하면 워낙 두 분 다 나이가 드셨으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이렇고 반응하는 그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도 시장에서도 그 유권자들이 이것도 반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경제와 관련된 사안이 아닐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있을 거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후보가 어떠한 식으로 대처하느냐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대선 토론회 끝나고 나면은 지지율 누군가는 역전을 하면서 추세를 잡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장에서도 바이든이 됐을 때는 신재생이나 뭐 IRA 법안 계속 유효하니까 이쪽으로 네네. 주가가 갈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가 됐을 때는 반대로 방산이나 혹은 이제 반도체 쪽들을 더 갈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섹터에 대한 좀 베팅들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조금 이제 벌써부터 굳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9월달, 10월달 한 4분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지지율 변화를 그때 제대로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거는 7월달과 9월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은 바이든이 지지율이 우세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우세해지면은 살짝 노이즈가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낄 수가 있는 게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최근에 그 블룸버그에서 전문가들 대상으로 하나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있어요. 너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연준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하니까 한 10명 중 100명 중에 10명은 파월 의장 바로 자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7명은 100명 중에 70명, 70% 정도의 의견은 예전에 트위터를 활용해서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여론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체를 미디어를 활용해서 연준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요구할 거다. 연준의 독립성은 없다. 연준은 우리 백악관에 종속시키겠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요즘에 조금 그 의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물론 이제 그럴 생각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야, 연준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 베팅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7월 FOMC를 앞두고 노이즈가 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 때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7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우위에 있을까? 바이든이 우위에 있을까? 이거 굳히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이게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대통령 당선까지 이거 신경을 써야 되고 국내 대선보다 더 신경 쓰는 게 미국 대선이죠. 미 대선 어쩔 수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그 글쎄. 지도자 누가 되느냐니까. 근데 이거
여기 만유주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토론회 딱 끝나고 나서 치매 관련주도 다 급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 뭐 충분히 테마로 접근하면 가능할 수 있죠. 이제 바이오 장세가 한번 전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농담 삼아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네. 그 지금 한쪽의 열쇠가 좀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중간에 이 주자가 교체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교체될 가능성들은 있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아직은? 예, 그 대선 주자가요? 주자가 교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없어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선 후보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민주당이랑 각각 트럼프랑 바이든 내세워서 1차 토론회를 초유로 사상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도 바로 이제 후발주자 마땅한 대안 주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조기에 레이스를 전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있습니다. 요번에 그 트럼프 소셜 월드인가 뭐 하나 상장했잖아요. 예. 만약에 트럼프가 요번에 그 토론회에서 우세해진다 그러면 그거 떡상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약간 관련주로 그럴 수도.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트럼프는 그 동안에 트위터나 막 이런 데서 막 네. 뭐 이상 정치적인 네, 맞죠. 얘기나 뭐 이런 외교적인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 앞으로 트위터 안 쓰고 내 것만 쓸 거야. 네. 딱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 미리 보기 위해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되게 좀 그 기억이 나는데 이 트럼프 집권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은 뭐 인베스팅 확인하고 그냥 뭐 뉴스 확인하는데 그때는 트럼프 트위터부터 확인했어요. 얘가 아침에 뭐라고 대통령이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저희가 좀 더 피곤해질 수 있는 게 증시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한 16%가 급락했어요. 네. 오늘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도 600만 주 매도 지금 계획이 그렇죠. 잡혀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버블, 거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버블 자산이 S&P 500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미국 분위기? 왜 그러냐면은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워낙 세게 올랐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오르는 과정에서 그 미국 증시 S&P 500의 나스닥 같은 경우 신고가 신저가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약간 쉽게 말해서 신고가 종목 수랑 나스닥 지수나 S&P 보면은 올해 말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종목 수 늘어날 때 나스닥이나 S&P 신고가 경신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신고가 종목들 계속 줄어드는데 지수는 계속 신고가 경신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 가는 사람만 간다, 가는 놈만 간다라는 쏠림 장세가 최근에 벌어졌던 거고 이 쏠림 장세 현상을 주도했던 거는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혹은 이제 좀 더 크게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AI 주들이 모두 다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증시에 조금 버블 논란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버블은 늘 얘기하지만 사후적으로는 좀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고 지금 측면에서는 오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다소 고평가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잘 경험했다시피 이거 주가 고평가됐으니까 팔아야지라고 하는데 바로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버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는지 혹은 이 논란이 계속 증폭이 돼서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그 평가 그 안에 담겨있는 밸류에이션 실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적도 저희가 지금부터 엔비디아 실적 꺾이고 빅테크 실적 꺾일 거야 이렇게 예단하는 건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7월 말 8월 초에 빅테크 실적 시즌 겪고 나서 우리가 그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그러니까 AI주 섹터 이쪽에 그 피크아웃 논란 성장성이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그때 이후로 판단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엔비디아 딱 지금 엔비디아 분위기가 올해 3월 4월 분위기였어요. 그때 올해 2월에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 나고 나서 그때 OP 마진이 영업이익 마진이 대략 60% 정도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 한번 빵 떴다가 3월 달부터 갑자기 좀 주가 고평가 논란 또 버블 논란 이러면서 부진해지더니 그때 고점 대비 20% 4월 달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도 이제 엔비디아 결국엔 끝났다. 이제 AI 그때 한창 시장에서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AI 이제 주도주 끝났으니까 다음 주도주는 뭘까? 이러한 콘텐츠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AI주가 지금 다시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엔비디아가 계속 실적을 보여주면서 그 버블 논란, 주도주 교체 논란들을 잠재웠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3분기 실적까지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쪽들은 쉽게 주도주의 지위를 내주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12에서 13% 정도 빠졌는데 지금부터는 그동안 엔비디아 비싸서 못 들어갔던 분들은
이제는 조금 매수 고려를 적극 해봐도 되는 단계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오늘 그 엔비디아가 오히려 더 어제보다도 더 많이 급락이 나와서 거의 네. 한 7% 가까이 급락했으니까 6% 넘게 급락했죠. 그렇죠. 6.78. 네. 어제 안 잘랐으면 생각나. 아니 근데 네. 난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어제도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도 좀 되게 힘들겠다 싶었는데 오늘 오히려 상승으로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 미국 증시는 쏠림 현상이 되게 심했었는데 한국 증시는 생각보다 쏠림 현상이 그렇게 미국에 심하지 비해서?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장 선방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장 선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그러니까 밤에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자체가 네. 결국은 미국장 네. 원이 좀 돌아서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그런 네.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음. 한 54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 생각보다.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도 한국 제일 좋게 보고 있어요. 저 아까 방송 오기 전에 이거 한번 오랜만에 계산해 봤는데 그 연초 이후로 그 제가 이제 개인 텔레나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거 글로벌 주식형 펀드들 수급을 저희가 주간 단위로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만 한번 추적을 해봤을 때 대만, 중국, 한국 이 세 개가 거의 아시아 증시의 3대 그 거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세 개 중에서 돈 가장 많이 들어온 게 한국입니다. 한국에 대략 172억 달러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 32억 달러 정도 들어왔고 대만이 거의 뭐 10억 달러 미만으로 들어왔어요.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연초 이후로 지금 6월 달 상반기 동안에 아시아 증시내에 들어온 자금의 70%가 한국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세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들이 뭐 자선 사업하려고 물리려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의 로직 어떤 거냐? 한국 증시에 투자하면은 이익 모멘텀, 자본 차익으로도 먹을 수 있겠고 플러스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차익으로도 먹을 수 있겠다. 이 기대감들은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6월달 이후로도 한국에 다시 돈을 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한국 코스피 소외 현상은 여름 기간에 서머 랠리라고 하기엔 조금 이제 너무 센 의견인 것 같아서 서머 러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을까. 그게 뭐야 랠리는 저기 나중에 욕 먹더라도 좀 네. 시원하게 랠리로 갑시다. 2,900 갈 수 있다라고 생각. 여름 구간까지 2,900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그 외국인들이 한 2,8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네. 삼성전자를 3,130억을 샀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나 포함해서 AI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이 꺾인다라는 신호들은 지금 잘 감지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외국인들도 이러한 판단 하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땡겨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뭐냐면 테슬라가 그랬듯이 액면 분할하고 엔비디아도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좀 빠지면서 횡보를 하든 아니면 좀 뭐 테슬라처럼 빠지든 이렇게 네. 빠지게 됐을 때,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밀려났을 때, 네. 그 다음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 네. 결국 AI라는 큰 틀에서의 네. 애플의 역할, 애플이 네. 그 다음을 받쳐주면서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하지 않겠냐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네, 온디바이스 그렇죠. AI 때문에. 그렇죠, 맞죠. 이거는 살아있는 아이디어입니까? 저는 살아있는 아이디어인데 그 따지고 보면은 애플 온디바이스 AI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AI가 주도주라는 데서 그렇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얘기가 드리지만 AI 생태계에서는 올해 적어도 벗어나지 말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온디바이스 AI 이쪽에서 벗어나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내년의 이야기인데 저도 아마 올해 말까지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AI가 숫자 잘 나오고 실적 좋고 성장세 좋은데 증시내에서 주도주로서 2년 이상 저는 못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때 가면은 주도주의 교체가 일어날 것 같은데 과연 그 주도주가 뭐가 될지 그리고 그 주도주를 사기 좋은 시점은 그 전분기인 내년도 2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뭐가 될지 저는 요즘에 지금부터 고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주도주가. 그때 보통 그런 주도주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새로운 산업이나 어떤 그 아이템 기업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서부터 그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그때 싹 꽃을 피우는 건가요? 징조가 보이기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서히 지금서부터 주목받던 것들이 유력한 게 주도 업종이라 하기엔 살짝
덜 무거운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율주행 쪽은 요즘에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내년도 넘어가면서부터 한번 적극 고민해보자. 아직까지 내년이면 대왕고래 되지 않을까요? 빨대 딱 꽂으면서부터 이제 저기 찌르면은 이제 될 수도 있겠죠. 포경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네. 고래 아저씨. 고래 아저씨. 아니 근데 네. 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시장은 바뀔 수 있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의 여러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게 테슬라입니까? 아니면 모비라이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곳들이 있는 겁니까? 그 통상적으로 뭐 미국이나 한국 증시 역사를 들어보면은 한 번 주도주에서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주도주 찾기까지는 한 2개 정도 두세 개 이상 사이클을 좀 지나야 되거든요. 테슬라는 아닐 것 같고 아닐 것 오히려 같고. 뒤에 말씀하신 모비라이 쪽 그쪽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모비라이가 요새 빌빌대거든 미국에서는. 그래서 많이 왜 빠져있죠. 이럴까? 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테슬라가 지향하는 어떤 그 시스템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모비라이가 좀 그 구닥다리 네. 이런 느낌이 나서 그래서 기술력에서 뒤처지는 건가? 이미 사양되는 기술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거는 뭐 저도 좀 들여다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7월 이제 곧 다가오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증시 투자 전략. 네, 뭐 제가 여기서 한 말들이 있고 이러니까 7월달, 8월달까지는 뭐 한국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코스피 뭐 2,800 이상에서는 7월달에 안착할 것 같고 8월달에도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2,900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2,700 후반에서 2,900 간다면은 10%도 안 올라가는 거긴 한데 종목단에서는 이제 그 기존의 뭐 반도체 혹은 자동차 아니면 음식료 같이 환율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수출주들이 저는 데이터상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랑 내년도의 이익 전망이 어디가 제일 좋아질지를 그 계산을 해보면 그 숫자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수출업종들 실적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수출업종 하면은 뭐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뻔한 이야기는 포트 내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포트 내에서 비중을 결코 많이 줄이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만한 변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고민해봐야 되는. 당장 뭐 엔비디아 오늘 주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주가 추이. 네, 그렇죠. 이게 뭐 지금 고점 대비한 12% 정도 빠졌는데 뭐 20% 이상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또 고민이 많아질 수 추세가 있는, 바뀐 거니까. 그렇죠. 왠지 시장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선 이후에 만약 트럼프가 너무나도 이거 바이든 이거 진짜 이기지 않을까 이 전망들이 확산이 되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둘러싼 노이즈들도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 대신에 그래도 뭐 저는 7월 달은 한 달만 놓고 봐도 해볼만 하다라는 거는 7월 달에는 매크로나 정치 이벤트보다는 사실상 실적 펀더멘털 증시 내의 이슈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4월, 5월, 6월 수출 데이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율 효과 또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봤을 때 이번 2분기 실적 시즌도 1분기 때만큼 폭발적인 이익점만 사양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익점만 그동안의 올해 영업이익점만 기준으로 260조 원대 중반에 있던 거 정체됐던 거 해소가 되면서 한번 레벨업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